갔는데 어느 날 한림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강의인가 봤더니 최 사장이라는 애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 사장인가 해가지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얘기하나? 라고 했더니 영혼 얘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식들을 보고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죽음의 때가 다가와요.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서 계속 누워서 생활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괜찮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감게 되죠. 영혼 회개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X씨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1968년에 58년에 춘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인구가 너무 많아요. 95만 명이 되는 겁니다. 저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영혼 회개는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여기서는 아주 작은 변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너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죠. 이게 다예요. 이게 영혼 회개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 요 삶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수능도 다시 봐야 되고, 군대도 다시 갔다 오고, 지금의 배우자를 또 만나야 되고, 이걸 반복하게 되고. 마음에 드십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끔찍이 싫어합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의 집에 있는 사람을 또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군대를 또 갈 수도 없고. 이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끔찍하다. 영혼의 길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괜찮아 하세요. 그래? 그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영혼 회귀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분들의 태도예요. 왜 어떤 분들은 영혼 회귀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대답은 굉장히 단순하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런 태도를 만들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영혼 회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혼 회귀는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단순하죠. 나한테 돌아온다. 근데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관념이 뒤바뀌게 됩니다. 시간의 길이가 전도돼요.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한 2, 3초 되나? 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은 뭡니까? 내 인생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길이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죠. 한 100년 정도 될 겁니다. 2, 3초의 순간과 인생이라는 100년, 어떤 게 더 긴 시간입니까? 질문을 잘못 들었나? 당연히 100년이 길지. 100년이고 2, 3초인데. 그런데 영혼회귀 개념에 따르면 이제 시간의 길이는 뒤집어져요. 진짜 긴 시간이 뭐냐?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죠? 순간은 반복할 거니까. 영혼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겁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죠. 태어나서 100년 살고, 태어나서 100년 살고, 똑같이 살고, 태어나서 100년 살고. 100년의 길이는 어떻죠? 유한하죠. 100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순간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무한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순간은 영원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쉽게 끝날 겁니다. 순간은 끝나지 않아요. 순간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지금 저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이 순간, 이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강의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억 8천만 번째 만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최 사장 쟤 누구야? 라고 만났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 순간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막 비비 꼬고 있는 이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끔찍하죠? 제 얼굴을 계속 영원히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최 사장 얘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지금 졸려 죽겠는데 이걸 영원히 지속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박차고 나가야죠. 안 돼!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자기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이 영원할 거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순간은 영원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눈부신 일을 이 순간에 해내야 돼요. 왜냐면 영원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니체를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허무주의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니힐리즘 배웠죠. 그거는 니체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니체는 가장 긍정적인 인물이었어요. 영원히 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그 비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이 순간이 영원하다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한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뛰쳐나가야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푸릇푸릇하고. 그러면 당장 나가가지고 이 좋은 날씨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하는 거죠. 야, 함정에 빠질 뻔했어. 세상에 못할 뻔했어. 너를 만나러 가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그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겨야 됩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그래서 이 순간을 가장 영원한 이 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부모님한테 전화 거는 거죠. 아버지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었던 그 고마웠다는 말을 해보는 순간이 맞는 거죠. 왜냐면 이 순간이 영원할 거니까. 영혼의 길은 우리한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 매 순간마다 묻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이 영원하다면 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거죠. 니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강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영혼회귀에 대한 강연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과 무관하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왔던 분들이 계신 거죠. 계절이 바뀌는 순간순간을 보고 뭐 둥둥 떠다니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대지를 보고 그 대지를 천천히 걸어가며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엉망진창으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정원이 망가지는 것들은 돌보지 못하면서 미래 어딘가에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 마음 뺏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영혼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영혼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체는 그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삶의 매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면서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느냐? 초인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예, 독어로는 위버맨시가 되고 영어로는 이제 슈퍼맨이 되는데 슈퍼맨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초인 그러면 막 초인? 뭐 장풍 쏘고 막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영혼회귀의 진실을 깨닫고 자기 삶의 매 순간을 가장 값지게 창조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초인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그에게 신을 말할 수 있는가? 신은 우리한테 뭘 해줍니까? 신이 뭘 해줘요? 로또 번호 같은 거 알려줍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구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신이 하는 역할은 되게 단순해요. 신은 피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너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가난하지만 그거 지금 불만 갖지 마라. 참고 견뎌라. 하지만 네가 죽고 나면 그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대지를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인한테는 이 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초인한테는 미래에 대한 약속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나는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왔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초인은 비로소 신의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니체가 말했던 신의 죽음의 의미는 사실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계시죠.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이라는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뺏기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주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 젊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그 수능, 대입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나를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줘. 그게 아니라 지금 임시로 지금 보내면 돼. 지금을 잘 준비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줘.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노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사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없습니다. 너라고 얘기해,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너한테 관심 없어요.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회는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고급 노동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학교, 교회, 사회, 가족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즉 좋은 직장을 구해라, 네가 할 줄 아는 전문직을 가져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말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이 하필이면 거기서 눈 뜨고 이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를 놀라워하고 경험하고 여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혼회계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시간이 딱 맞았죠. 앞에서 길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영혼회계라는 개념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 단어는 안 나와요. 하지만 대략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서 오늘 강연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하게 흘러간다. 모든 것은 꺾이고 모든 것은 새로이 이어진다. 존재의 동일한 집이 영원히 세워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둥근고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 나는 다시 온다. 이 태양과 더불어, 이 대지와 더불어, 이 독수리와 더불어, 이 뱀과 더불어.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삶 또는 보다 나은 삶 또는 비슷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있었죠. 주제가 그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문학적 사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방향을 만드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세계관에 발을 들인다면 우리는 그때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유지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럼 내 기독교라는 세계를 잘 다루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불교도다. 불교의 세계관을 다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혼에게 세계관에 발을 디뎌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변절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회귀의 세계관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변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의 지평은 더 넓어지고 내 세계관의 경계는 더 확장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삶의 모습을 계획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를 일단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니체를 참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항상 마지막 순간에 영혼회귀라는 걸 만날 때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말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많은 여기 이제 질문들을 봤을 때도 그런 고민들, 나이가 많든 적든 삶에 대한 고민, 특히 우리 고등학생 수능을 앞둔 친구들 정말 미치겠죠. 이런 이상한 인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에 가장 적절한 좋은 주제를 택해 주신 것 같아서 특히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니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을 받는 걸로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우리 책을 몇 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한테 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부터.
유봉요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맨 앞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책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자신에게 이런 불편한 책을 읽는 거를 권유하셨는데 작가님 기억에서 제일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책이나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일 최근에 읽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셨던 책이 있나요? 질문 감사합니다. 요 얘기하면 이 11개의 책을 받는다는 거죠.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 11개라는 책이 제가 이제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었던 그 책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책인데, 첫 번째로 가장 불편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 불편한 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존재론적인 신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 회귀가 불편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한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혼 회귀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는 내 존재에 대한 신호예요. 네가 방금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다. 이제 네 세계의 지평이 넓어질 거야 라는 신호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이제 11계단의 부제가 나를 흔들어 깨운 불편한 지식들이 된 건데, 가장 첫 번째로 불편했던 책은 그 죄와 벌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읽은 책이었고, 공부를 워낙 안 한 학생이어가지고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은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 겨울방학에 누나 방에 있는, 야 내가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네? 그러면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멋진 책을, 그래서 이렇게 전문용어로 간지라고 하잖아요. 간지가 나는 책이 뭐가 있나 했더니 작가가 도스토옙스키 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서 읽었던 게 첫 번째 책이었고, 그것 때문에 큰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읽히죠. 처음에 안 읽으면은 이제 책을 안 읽던 사람들은 안 읽힙니다. 졸리고 힘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겨울방학 내내 꾸역꾸역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잘못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고요한 동굴 같은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깊고 아늑한 동굴에 균열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로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 거죠. 너무나 러시아의 당시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전단포 노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썩어 빠진 종교에 그걸 다 헌금해서 사후의 복을 빌은 다음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고민하는 거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영웅적인 일인가? 만약에 여기에 영웅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웅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희생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질서, 윤리, 가족과 종교와 사회가 우리한테 경계 지어놓은 그거를 넘어서지 못한다. 도덕을 하나 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영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필요에 따라서 그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뭐 살인이나 아니면은 뭐 범죄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 영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영웅이라면 이 버러지 같은 노파를 죽여서 그 소설의 워딩이에요. 버러지 같은 노파를 죽여서 무수히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를 죽이는 내용이죠. 뒷부분에는 이제 다릅니다. 소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그냥 착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교무실이 무섭고 선생님이 무섭고 그냥 어떻게든지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과 용기, 믿음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문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소설이 네 경계 너머로 넘어설 수 있는 존재도 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학을 안 하면은, 저는 잘 모르니까 국문과에 가야만 문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문과를 가야겠다. 지금 고등학생들 막 그럴 수 있을걸요. 심리학 내가 뭔가
심리를 알기 위해 심리학과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우는 게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거지를 써서 국문과를 가게 됐고 그때부터도 이제 다른 팀이 펼쳐지게 됐는데 어쨌든 첫 번째 가장 불편했고 삶을 바꿨던 책이 이제 죄와벌이었어요. 답변이 좀 너무 길었는데 네. 그래요? 짧게 나머지 이렇게 이제 하기하고 잠깐 저 맨 끝에 계신 분이 질문했는데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의는 찍지 않았지만 지금 질의응답을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편집해서 그 유튜브에 올릴 텐데 혹시 자기가 질문하는 게 얼굴에 나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면 촬영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 끝에 저는 그 차라토스라 그거를 읽지 못했는데 근데 항상 최 사장님 그 유튜브를 자주 봤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그 미니월드랑 비슷한 건가요? 질문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없애고 싶어, 폭파시키고 싶어요. 워낙 콘텐츠, 이걸 이제 출판사도 그렇고 이제 같이 뭔가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형놀이를 제가 하는 그 한 코너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보신 분 계시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막상 인형놀이를 해서 막상 보고 나면 심오합니다. 그 가장 위에 있는 댓글이 뭐였지? 내가 유튜브를 보게 된 거는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웃기게 사실은 했지만 그 범아이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구약이라는 문서가 있고 모든 뿌리는 구약에 있어요. 세계의 절반은 베다에 있습니다. 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신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철학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엑기스만 뽑아서 철학적으로 정리한 거를 베단타 혹은 우파니샤드라고 부릅니다. 우파니샤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서구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파니샤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서 저는 이제 종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면 자기가 종교가 무관하게 구약을 모르면 서구가 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컨텐츠 맥락을 갖고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그 구약의 상징들이 그런 게 다 묻어 있어요. 그러면 대충 그 껍데기만 보는 거죠. 유럽 여행도 그냥 껍데기가 떠나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죠.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알고 가면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을 모르면은 컨텐츠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대부분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들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나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파니샤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불교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이유가 우리가 배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우리만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0.0001%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대학교 나왔죠? 서울대 나왔나? 안 나왔어요. 대학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만큼의 지식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우리는 못 읽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못 배우고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맥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맥락이 약간 구약 그리고 소위 우리가 깨달음이나 내적 진실에 다가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우파니샤드예요. 우파니샤드는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읽으면 아쉽죠. 안 읽어도 돼요, 사실은. 안 읽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우파니샤드의 내용이 한 단어로 말해져요. 이게 뭐냐면 버마이러입니다. 구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신과의 계약이죠. 구약은 서사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철학서예요. 개념화로 한 단어로 모든 철학을 아우르는데 그게 우리가 윤리 시간에 지금 고등학생들도 윤리 시간 뒷부분에 배울걸? 버마이려라는 거를 잠깐 배우고 넘어가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버마이려는 뭐냐면 범아일려. 범은 우주를 얘기해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의 근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범아, 아는
사실 이게 한역되면서 나자가 된 건데 아트만 내 안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범 우주의 본질 나의 본질 일련은 같다는 뜻이 그래서 우주 전체의 근본 본질과 자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버마이어의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들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나와 세계는 분리돼 있어요. 신은 신이고 나는 나야. 물질은 물질이고 나는 나지.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세상은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내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세상도 없어지나? 아니죠. 세상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원론의 세계에 있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존재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존재해. 세상과 나는 두 개야.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있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그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다. 나랑 세상. 반면에 동양 그리고 인도에서의 그 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론론을 얘기합니다. 나와 세계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버마이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운 자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게 돼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 끝에 도달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우주의 끝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신을 볼 것인가? 아니죠. 나를 볼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내 내면으로 계속해서 침잠하고 침잠하면 우리는 그 끝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진짜 우주를 보게 될 거다. 우주와 나는 분리되지 않는다. 동일한 거다라는 사고방식인데 지네마가 제로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 이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미월드가 질문이었죠. 미미월드에서 이제 보면은 미미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한 손에는 사자를 띄고 얘기하고 있고 한 손에는 미미를 띄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미미와 사자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뭐죠? 그냥 저 혼자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버마이어로 비유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미미월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버마이어에 대한 내용을 되게 쉽게 그냥 써놓은 거고 영상으로 찍은 거고 오늘 얘기했었던 영혼회귀는 사실 서구적 기반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으로 연결하면 연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건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문제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건 재밌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혼회귀랑 버마이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됐죠? 한두 분 정도 더 받으면 될까요? 네. 저희가 원래 5시 10분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그래요? 네. 조금 더 봐요. 지금 딱 다시 좀 얼마 안 남아서 네. 진짜 지금 최사님 말씀대로 한두 분만 더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 설문으로 또 질문해 주셨던 거 혹시 보시고 나서 사주셔도 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다시 내렸다가 질문 저기 저분이 하기로 하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그리고 저기 책을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손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책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겠다 그런 분은 지금 저 학생이 날 좀 째려보고 있어서 저 학생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일단 빨리 저는 사실 작가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등단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읽는 것보다 쓰고 싶어하는 추세가 큰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요새는 저는 사실 등단을 한 입장에서 조금 전문가를 만나고 싶다 해서 오게 된 케이스이기도 한데 실제로 저는 등록이 되어 있기도 혹시 글을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글이 업이 되고 수익성이 되는 순간 좋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글에 대한 가치관이나 뭐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번아웃이나 사실 저도 글을 가끔 읽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또 이제 현직자 입장에서 후배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서 꼭 질문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죠.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몇 개만 받으면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일단 두 질문 받았고 그리고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빨리 그냥 그럴까요? 네. 일단 등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닌데 질문의 핵심이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내고 같이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인 거죠. 요즘에 사실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란 걸 읽지 않고 다 영상화돼 있고 그리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 먹고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인 얘기도 사실 좀 필요하니까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연간 4권 정도가 나와야 돼요. 4권 정도가 나와야 되고 그 4권 정도가 한 10,000권 정도는 팔려야 됩니다. 보통 초판이 한 2,000권 정도가 되게 되고 중세를 찍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4권 정도를 내고 그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만 써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글로 먹고 사는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작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근데 글에 대한 애정이 덜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긴 한데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글은 형식이잖아요. 저는 랩을 할 줄 알았으면 랩을 했을 것 같거든요. 랩할 능력이 없고 뭐 춤추는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표현 양식으로서 글을 선택하게 된 거라서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형식과 내용으로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한다면 형식에 우리가 매진했을 경우에는 그 형식을 다루는 시장이 작아지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림으로 먹고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회화의 시장이 작아지면 그 표현 형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냐면 컨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단하셨고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시겠지만 꼭 글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컨텐츠고 그것이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영상이 됐든 아니 음성이 됐든 아니면 랩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표현 형식을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컨텐츠가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아웃이 됐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컨텐츠가 지금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표현 양식에서 오는 번아웃인지를 구분해가지고 배려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짧게 네. 질문을 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 최사님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셔서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당장 뛰쳐나가시고 순간을 즐기시고 각 차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저도 저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신 계신 분들 너무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시민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일단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저기 맨 뒤에 이거 받고 그다음에 질문 짧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짧게요. 선생님 그 팟캐스트에서는 들리시나요? 네. 본인의 의식이 왜 나라는 몸뚱이 안에 들어왔는가 그게 의문이고 풀지 못하셨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네. 유튜브에서는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셨었죠. 근데 그때는 해답을 얻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라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컨텐츠를 정확히 그 순서대로 알고 계셔가지고 찾아 헤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궁금한 거는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마지막 순간에 가서 가장 궁금해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눈 떴는가에 대한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단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불교에서 뭐 참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는 그건 너무 이제 종교적이니까 그냥 내 안에 앉아서 보는 자, 관조자, 체험하는 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현대 물질 중심의 과학주의적 세계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학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탕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만하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학이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과학은 그것이 복수의 사람들의 2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없는 척합니다. 대표적인 것, 너무나 중요한데도 과학이 전혀 언급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뭐냐면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간이라고 답해요. 되게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집단이죠.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과 나는 다른 거예요. 옆 사람과 나는 다른 겁니다. 제 3자가 보면 똑같이 인간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앉아있는 나는 아니다. 이거 너무 긴 내용이니까 짧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나의 본질, 내 안에 앉아있는 자에 대한 탐구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진짜로 진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면 결국에는 거기로 와서 닿아야 돼요. 거기밖에 출구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출구가 없어요. 출구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앉아있는 자가 들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고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 지데너가 제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앉아있는 자를 보는 그 첫 번째 단계를 견성이라고 해요. 단어도 사실은 잘못 써있습니다. 견심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견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지금의 심리학도 언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학문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리학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리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바둑을 처음 드는 사람이 그 바둑알을 드어든 상태 그것이 견성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었던 거죠. 팟캐스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걸 이론적으로만 찾아 헤맸지 그것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언어가 아니라 아 요거였구나를 체험적으로 체험이라고 해서 막 무슨 성령을 바꿀 게 아니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요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서 그때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도 했는데 어려워요. 저는 자만했었거든요. 내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진리는 그딴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진리가 됐든 그것은 다 언어화 될 수 있어야 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자기가 말할 줄 모르고 쉽게 풀었을 줄 모르니까 그걸 진리로 설명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4, 5년 전에 알게 됐었던 그 내 안에 앉은 자를 실제로 본 거를 말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라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짤을 봤습니다. 이 짤이 저한테 굉장히 짤이 뭐냐면은 짤방인가? 그 사진, 그 웃긴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됐었는데 어떤 짤이었냐면은 그 배달하시는 분이 자기 핸드폰을 올린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인데 이제 핸드폰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사람들이 배송 밑에다가 뭘 쓸 때가 있잖아요. 참고하라고 뭐 현관문 번호나 이거. 근데 그걸 캡처하셨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조금 외람될 수도 있는데 가만히서 들어주세요. 사례니까. 그래서 섹스에서 왼쪽으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 기사님이 짜증난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게 뭐 오타가 난 거야? 섹스에서 왼쪽으로 뭐야? 짜증이 났는데 그 다음 짤이 뭐냐면 빌라촌이거든요. 집들이 막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골목이 있고 막 집들이 복잡해요. 근데 저쪽 골목 끝에 벽이 하나 있는데 벽에 섹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국에.